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요즘 그 송년회, 회식 이런 거 많이 잡혀 있으시죠? 가면 꼭 술 한잔 하는데 한 잔으로 안 끝나는 게 문제고 네. 이게 그러다 보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괴롭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술자리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술을 마시기 전에 이온 음료나 물을 한두 컵 정도 미리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고요.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이 습관을 좀 들이면 숙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술이라는 게 뭐든 과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거든요. 연말 이런 술자리 전략 잘 세우셔서 기분 좋게 보내면서도 숙취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거센 후폭풍입니다. 네,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에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별도로 수사당국이 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어제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쿠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17일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탈퇴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막상 탈퇴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탈퇴 절차가 또 그렇게 복잡했다면서요? 쿠땡 탈퇴 시도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아마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던가요? 쉽던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퇴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6단계에 걸쳐서 탈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탈퇴하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거는 재가입하는 데는 38초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이거 기업들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공정위가 나서서 탈퇴 절차를 시정하라고 요청을 하고요. 위법 여부를 조사해서 제재에 나서기로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지난해 이용 약관을 개정하면서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약관 시정에 관한 협의 동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 소송도 점점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내 시민단체들은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세입자도 면접 본다입니다. 네, 이제 집을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월세 계약 맺어보신 적 있으시죠? 두 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을 집주인하고 직접 맺는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간에 두고 집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주인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니까 그 이후에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계약 전에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니냐.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도입하게 해달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커지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쌍방이 정보를 제공하는 스크리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크리닝 서비스다. 네. 실제로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는 겁니까? 스크리닝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스크린하는 네. 거예요. 싹 이렇게 세입자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간에 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최근 3년간 임대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갱신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입자의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집주인이 평가한 월세 납부 성실도, 추천 여부 등도 이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집 주인도 그러면 뭘 써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누적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네. 이번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이력을 다 이전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정보들이 누적되면 확인이 누적되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네. 당장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10년 만의 통합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고속열차 KTX와 SRT가 내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KTX와 XRT가 합쳐지는 것은 2016년 12월 SRT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서역에 투입될 KTX 열차는 총 955석 규모로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은데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약 16,000석, 그러니까 현재보다 약 6.5%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KTX 산천과 SRT 열차를 복합 연결해 운행하는 통합 편성 운행이 진행이 되고요. 내년 말까지는 KTX와 SRT 표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등 서비스와 기간 통합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은 KTX는 KTX 앱, 그렇죠. SRT는 SRT 앱 이랬는데 이게 통합돼서 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편해지는데 네. 열차 이용 요금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네.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를 통합할 경우에 연간 한 406억 원의 중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통합 이후에 중복 비용을 줄여서 KTX 요금을 10%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두 회사를 통합하면 독점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특히 파업을 할 경우에 그때 전국 고속철도가 동시에 멈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 측은 통합 로드맵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방만 경영이나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가 우리한테 좀 혜택이 왔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부작용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삼겹살 대란 우려입니다. 연말 회식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네. 단골 메뉴가 삼겹살인데 대란 우려라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혹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미국 다음으로요? 네. 미국 다음으로 어디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최근에 사오는 저는 뭐 사오는 나라. 네, 최근에 마트에 제가 가니까 캐나다 산국 돼지고기가 많이 캐나다. 수입돼서 저도 캐나다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스페인이더라고요. 이베리땡 돼지고기. 그렇죠. 네, 많이 드시잖아요. 또 네.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 스페인에서도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지금 취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거의 100% 이를 정도로 위험하고요.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니까 한번 발병을 하면 주변 개체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조짐을 보이니까 세계 각국이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걸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당장은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일정 수준의 돼지고기 재고량이 좀 확보가 돼 있고요. 대형마트나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이미 수입국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스페인 리스크를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만약에 사태가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할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페인은 유럽 최대 양동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 전체의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공업체들은 스페인산 원료 육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제한이 오래 이어질 경우에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구름이 끼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며 내일 전국에 비눈이 내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부 강원과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은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청주 11도, 강릉과 광주, 부산이 13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10도 가까이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내일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차 해제될 수 있겠는데요. 내일 비는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겠지만 동해안은 10cm가 넘는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년기 건강, 이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죠. 지금 즉시 건강을 위한 무언가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간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국산 우유가 노년층에 그렇게 좋다고 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 건강을 지켜야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데요. 그 기본을 지켜주는 간단한 습관. 노년기 영양 필수품. 국산 우유의 가치를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댄스 교실을 찾았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라인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그중 유독 현란한 스텝을 뽐내는 한 여성. 가벼운 몸놀림에 기운이 넘쳐 보이는 그녀의 정체는요. 안녕하세요. 라인 댄스를 사랑하는 이수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라인 댄스에 푹 빠진 이수진 씨입니다. 매주 2회 저녁마다 라인 댄스 수업에 꼭 참석한다는 그녀.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이 먼저 라인 댄스를 시작했는데 신나고 재밌고 운동도 잘 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라인 댄스라는 게 하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체가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한다는 수진 씨. 요새는 70대에서도 관리를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일팔청춘으로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무엇보다 운동이 필수죠. 리듬을 따라 스텝을 밟다 보면 저절로 체력이 채워지고요. 마음까지 즐거워진다네요. 제가 이거 평소에 즐겨 마시는 건데 한번 맛 좀 보시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운동한 다음에 아니 남았으면 더 줄래요? 사람들과 나눠 마신 이 음료의 정체는요? 아몬드랑 호두를 갈아서 만든 우유 음료예요. 우유가 단백질도 많고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려고 하는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고소하다. 너무 맛있어요.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년기에서는요, 근육 유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유에는 그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과 또 뼈 건강을 위한 칼슘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잔씩 그 노년기에 섭취하시면 근육 유지에 이미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수진 씨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바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에너지를 전해주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저는 이제 9년째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함께 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일단 체력이 짱짱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지만 문제없다는 그녀. 업무 중에도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신선한 우유. 그런데 그녀만의 우유 고르는 법이 있다네요. 저는 우유라고 아무 우유나 마시지는 않고요. 꼭 신선한 국산 우유를 먹고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 국산 원유 100%라고 쓰여 있는데요. 체세포수와 세균수가 1등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밀크 마크인데요. 이 마크를 확인하시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 또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K-밀크 인증 마크. 게다가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와 세균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는데요. 국산 원유 1등급의 경우 체세포수는 20만 개 미만이고요. 세균수는 3만 개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 건강한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 메뉴는요? 우유를 활용한 순두부 들깨탕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만의 건강 레시피 순두부 들깨탕. 먼저 냄비에 들기름을 두른 후 각종 채소를 볶아주고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국산 우유에 들깨가루와 찹쌀가루를 풀어준 후 냄비에 착 부어줍니다. 그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순두부를 넣고 간을 맞춰주고요. 팽이버섯과 대파 등을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저희 아들이 우유와 더불어 계란을 참 좋아합니다. 우유를 좀 넣어서 부드럽게 푸딩같이 만드는 계란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유를 넣으면 요리가 더 부드럽고 또 풍미가 있어서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국산 우유를 요리에도 즐겨 활용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신선함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네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건요, 식품이 생산돼서 소비자한테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푸드 마일리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우유는 신선도가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국산 우유는 소비자한테 오는 시간이 2, 3일밖에 안 걸려요. 신선도하고 또 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는 착유 후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신선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춥지?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되게. 저희 아들이고요. 네, 지금 대학 졸업반이라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엄청 맛있는 요리 먹고 있어서 밖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신선한 국산 우유로 만든 요리 한 상 한번 맛봐야겠죠? 한번 내가 맛을 봤거든. 내가 좋아할 맛이야. 맛있어 보인다. 과연 우유를 넣어 끓인 순두부 들깨탕의 맛은요? 야채가 들기름이 많이 배어서 그런지 엄청 맛있다. 다이어트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지? 이번엔 부드러운 달걀찜을 맛볼 차례. 과연 아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엄청 푹신푹신하다. 스펀지 케이크 같은데? 아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건강이 넘쳐 흐르는 저녁 시간. 하루의 피로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유 너무 좋다 엄마는. 최고! 많이 먹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우유로 물 셀 틈 없이 건강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이 막 됐네요.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슈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핫한 연예계 소식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핫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한 연예계 소식이 들리면은 첫눈 오는 것보다 더욱더 설레이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연예 단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앤 다운 시간입니다. 네, 12월 둘째 주 업 앤 다운 키워드에는요. 안타깝게도 업에는 선정이 없고요. 다운에만 연달아 있는 소용돌이의 한 주였는데요. 다운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소년범, 그리고 조폭이 지인, 갑질공방, 노코멘트, 열애설 이렇게 4가지 다운 키워드 선정됐습니다. 네, 자 다운 키워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키워드가 30년 전 소년범인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 한 언론사에서 유명 배우의 숨겨진 과거를 단독 보도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드라마 시그널, 또 영화 암살, 독전에서 아주 선 굵은 연기를 하면서 사랑을 크게 받았던 배우 조진웅 씨였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웅 씨는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지르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에 성취됐다. 일진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로 차를 끌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성폭행 시도로 특가법상 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 보도로 극단에서 무명의 연극 배우로 활동했을 당시에 극단단원 구태에서 벌금형 받았다. 또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야말로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 조진웅 씨는 꽤 오랫동안 활동한 배우고 지금 터진 일은 30년 전의 일인데 그게 네. 왜 지금 터졌을까요? 네, 일단 최초 보도에 따르면요. 조진웅 씨의 고교 시절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과거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진웅 씨는요.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성남에서 다시 부산으로 귀향해 대학 연극 영화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를 옮겨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말할 의무도 없고 또 알려진 정보도 없었죠. 여기에 이 소년 보호 처분은요. 일반 형사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외부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본인조차도 허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내밀하고 굉장히 농밀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들의 제보 그리고 취재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그동안은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진웅 씨가 이제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이게 본명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입니다. 본명은 이제 조원준인데 이 영화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요 전쯤에 이제 그러니까 개봉 전이고 촬영 전후로 해서 요때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사실도 이제 또 폭로가 됐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은 더군다나 성인이 된 뒤니까 기록이 남았을 텐데 왜 몰랐느냐. 요때 당시 이제 무명 배우고 아직 조진웅이란 이름이 아니라 연극할 때는 본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원준으로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그럼 조진웅 씨가 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썼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배우는 처음에 당시에는 뭐 물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연극에서 영화계로 옮겨오면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단독 보도했던 해당 언론 또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진웅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제 낭독을 했는데 바로 이런 정의로운 모습으로 국가 행사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내 상처를 건드렸다 이러면서 이 30년 전 사건들을 제보했다 이렇게 보도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30년 전 의혹에 대해서 조진웅 씨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도가 나가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 만큼 조진웅 씨 소속사에서 당일 밤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됐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또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습니다. 단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는 무관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10대 시절에 이 문제가 있었음을, 그러니까 범행이 있었음은 일부 시인했지만 성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또한 소속사 측에서는요, 예명을 사용해서 이 활동해온 것도 과거를 감추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조진웅 씨 결국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죠. 전격 은퇴 발표를 했는데요.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과오에 대한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이 은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0년 전에 미성년자 시절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걸 일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은퇴까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뭐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진웅 씨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이 은퇴 선언 전까지 정말 거세게 비판적이었어요. 사실 이 보도가 처음 보도가 이거는 당사자도 그 원한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법원 허락받아야 당사자조차도 이 소년범 기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어디까지가 제보자 주장이고 어디까지는 또 어느 부분은 그냥 관계자들의 뭐 얘기인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일단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럴 만한 것이 드라마 시그널이라든가 독전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강인한 형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그
정한을 위해서 굉장히 특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런 정의로운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범죄 이력이 드러나자 더욱더 큰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하지만 또 이 조준행 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여론의 문매가 결국 은퇴로 몰고 갔다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또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봐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2차 가해다. 생매장 당한 건 조진웅 범죄 피해자들이다. 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또 조진웅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그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또 제보가 추가로 나와서 이 사건을 또 더욱더 여론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작품에도 영향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이 조진웅 씨가 내레이터로 참여를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목소리, 이 읽어주는 이 내레이터를 교체해서 수정 작업을 거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 조진웅 씨가 참여한 국민 특사로 이 선발이 돼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모든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조진웅 씨가 출연하고 방영 예정이던 프로그램 역시 사실 방송사도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10여 년 만에 드디어 2편이 방영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작품 방영 이 적신호가 완벽히 켜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팬들이 굉장히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와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방송은 내년 상반기였었거든요. 사실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두 번째 다운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운 키워드는 조폭이 지인. 이거는 누구 얘기입니까? 아주 친근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로 또 사랑받는 개그맨 조세호 씨 관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 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가 이 조세호 씨가 거창 지역의 조직폭력배 그 두목으로 지목된 인물과 자주 술자리를 갖고 또 고가의 선물도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제기된 폭로 내용에 따르면 이 조폭두목으로 언급된 인물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더욱더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조세호 씨 또 조폭 주목으로 그러니까 지목된 인물이 포옹하거나 어깨동무하거나 이런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약간 대중 진짠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난 4일 그래서 조세호 씨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중이 보기에는 바로 고가의 선물 받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단순 지인? 아니 조폭의 두목과 지인? 오히려 그 부분이 또 한번 논란의 파장을 키웠습니다. 네, 조세호 씨 측에서 입장을 낸 걸로 아는데 그 입장 내고 나서 뭐 끝난 게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세호 씨 측에서 이 입장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입니다. 최초 폭로자가 SNS에 2차 폭로를 게시를 해서 공방이 다시 시작된 건데요. 이 인물은 조직폭력배랑 10년 정도 단순한 지인이라니 말이 안 된다. 불법 도박 세탁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고 10년이나 알고 지냈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인이라고 하면 이 인물 집에서 조세호 씨가 이 현재 부인이죠. 결혼 전에 이 여자친구와 여기에서 찍었었던 사진 같은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폭로를 또 한 번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에서 다시 한번 응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인의 추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과 무관하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 민사상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7일입니다. 이 최초 폭로자는 저도 이 SNS에 들어가 봤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게시물을 지운 상황입니다. 네. 대중에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조세호 씨를 향한 의혹 사실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해명
해명해라, 사실을 밝혀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어제 바로 조세호 씨 측에서 다시 공식 입장 밝혔는데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기된 주장 사실 아니다 이렇게 재차 밝히면서 이 대목이 중요하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조세호 씨도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장문의 글로 심경을 밝혔는데 또 거기다가 처음에 폭로했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더 있지만 뭐 추가로 폭로하진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뒤에서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면 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잘 되지 않으면 더 불거질 수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다운 키워드죠. 갑질 공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박나래 씨와 함께한 전 매니저들이 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또 안겼습니다. 이들 이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 차렸잖아요. 여기에 함께한 그 매니저들입니다. 그 2명인데 이 기획사에 재직할 당시에 박나래 씨한테 소위 갑질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상해, 횡령 혐의 이걸로 고소하겠다.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이런 걸 주장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어떤 청구 소송도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박나래 씨에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나왔었죠. 뭐라고 했냐면 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추가로 이제 지난달에 그만뒀거든요.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를 달라 이런 금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 압박이 지속되는 이제 압박이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그쪽 관계자 표현했을 때는 협박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공갈 혐의에 맞서서 맞고서를 제기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들이 제기한 게 특수상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상해입니까 이게? 네,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이야기를 하려면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갑질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나래 씨가 나래바라는 홈파티를 어떻게 보면 전국에 유행시킨, 집에도 홈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술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박나래 씨의 안주 심부름 그리고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를 당하면서 24시간 이 술자리 대기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식자재비나 주류구입비 등을 이제 미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이 과정에서 이 여성 매니저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특수 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들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개인 아주 사서로운 가족 일까지 우리에게 맡기면서 스케줄 외에 이 개인적인 용무까지 우리가 모두 봐줘야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주장하는 횡령 혐의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네, 우선은 이제 전 매니저들의 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박나래 씨 측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박나래 씨가 있는 이 1인 기획사 여기에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했다.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간 4,400만 원, 월 400만 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에는 남자친구 전세 보증금 마련을 해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 원 송금했다. 그리고 박나래 모친에게도 11개월 동안 5,500만 원, 말하자면 월 500만 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개인 지출에 최소 1억 원 이상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리 처방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연예인들이 연루돼 있어서 우리가 화제가 되고 저희도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박나래 씨를 상대로 해서 무슨 대리
대리 처방이죠? 네. 이게 뭐예요? 사실 이번 논란이 처음에는 갑질 의혹 그리고 횡령 혐의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덮은 게 바로 이 대리 처방, 그러니까 불법 의료법, 이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 이 박나래 씨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또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 없이 대리 처방받아 복용했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2023년도에 해외 촬영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약 처방 그리고 의료 행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인물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또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박나래 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의료 이 행위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또 사회면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입장도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뭐 주류비 이런 것들을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 이 부분은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미 매니저 손에 월한도 5천만 원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주류비나 이런 거를 지출할 일은 없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일, 이체할 일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월급에 포함해서 월마다 정산해달라고 그래서 퇴직 전에 월마다 다 정산이 됐다. 이렇게 이거 박나래 씨 측 입장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전 남자친구 허위 등재 이 부분은 실제로 뭐 그 회계 담당, 계약 담당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거고 전세보증금 3억 원은 회사 차원의 전세자금 대출로 차용증 3억 원을 쓰고 그동안 8월 이후에 다달이 그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횡령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머니는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월급이 지급된 것이다. 그냥 엄마여서 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리 처방 특히나 주사 이모 부분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대리 처방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항우울제 부분이 당연히 그건 의사 처방이 필요한 건데 그 주사 이모가 가지고 있는 약 그거를 나눠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리 처방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주사 이모 부분 이것에 대해서 뭐 그걸 다 부인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박나래 씨 측보다 좀 법률 대리인은 좀 더 엄격하게 박나래 씨를 좀 감싸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서 병원 내원이 어려울 때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서 뭐 차량 등에서 오피스텔 등에서 뭐 이제 촬영장 인근 오피스텔 등에서 링것을 맞았을 뿐이다. 합법적 의료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사 면허가 없다면 이게 합법적 의료 서비스가 안 되죠. 아니죠. 근데 네. 본인들은 처음에 갔을 때 성형외과 병원에서 만난 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률 대리인의 얘기 전해드리면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로 알고 있다. 또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가까운 지인으로 해외 촬영 현장 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지 의뢰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법률 대리인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이 국민들 대중의 의견도 좀 잘 살피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리 처방하고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해서는 그 의료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의사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이 인물을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일입니다. 이 주사 이모가 SNS를 통해 스스로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굉장히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이 이렇게 써요. 12, 13년 전에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내 외국인 최초로 최은수 교수까지 역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방금 사진을 보셨다시피 이 의사 가운을 입은 듯한 사진까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의협에서요, 의사협회에서 입장문을 통해서 주사 의모가 언급한 이 대학은 실체가 없는 유령 대학이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의사 단체에서는 교수로 역임했다 주장한 이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진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한 거죠.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이 주사 이모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호사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당연히 뿔이 날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박나래 씨 불법 의료 행위에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사 이모 그리고 박나래 씨 등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주사 이모라는 분이 SNS에 올린 이 글 같은 경우는 박나래 씨 측과는 전혀 상의되지 않은 글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서 법적 다툼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는 박나래 씨는 이제 매니저 만나서 뭐 울고불고 본인은 화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성하면서 하차 소식을 내비친 후에는 법정 공방을 하지 않겠다. 그냥 서로 마음으로 풀겠다는 입장이고 또 상대방 측은 달라 보여요. 그런데 이 상대방 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정말 이게 매니저 두 분의 의견인지 혹은 지금 벌써 이제 인터넷에 키워드로 떴던데 어떤 공범의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해드리면 일단 박나래 씨 측에서 법정 공방 피하겠다고 한 거는 일단 모친이 매니저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거 왜 우리 합의한 적도 없는데 이거 합의금이냐? 이걸로 퉁치려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최 기자가 말한 또 하나의 개인 행동입니다. 어머니가 따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박나래 씨와 상의하지 않고 또 보냈던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고 합의서 부분은 이쪽 두 매니저 쪽에서 이 매니저 측에서 만나려면 만나는 조건으로 먼저 합의서를 보내면 만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결국은 만났는데 또 이 합의서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을 보냈던 건데 또 이쪽에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합의서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마당이어서 지금 말만 오가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또 한 번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지난 8일입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여성 매니저 한 분과 만난 다음에 이제 입장을 게시를 한 건데요. 전 매니저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고 이번에 직접 만나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방송 활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죠. 다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매니저 측에서 입장을 낸 건데요. 박나래 씨 측에서는 오해와 불신을 지금 해소했다. 그러니까 합의로 갔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감정은 해소했다라는 걸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매니저 측에서 만난 그 다음 날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에서 양측의 법적 공방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만 들어도 어느 종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운 키워드죠. 노코멘트 열애설 추측하자면 열애설이 좀 있었는데 터졌는데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해 초에 흔히 터지는 대형 열애설이 이 연말에 새 밑에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대형 열애설이 터졌는데 그 주인공 누구냐? 대형 스타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에스파의 윈터 씨였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은 이 방탄소년단 정국 씨 먼저 윈터 씨 팔 뒤편에 강아지 3마리가 이어진 형태의 타투가 있는데 어머나 최근 공개된 이 정국 씨 영상을 봤더니 같은 위치에 비슷한 타투가 있네. 이거 커플 타투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뿐만 아니라 또 두 사람이 무대에서 사용하는 이 귀에 끼는 인이어가 있는데 어머 요것도 디자인이 거의
뭐 똑같은데 거기다 팔찌, 반지, 네일아트, 이 네일아트 이것도 좀 비슷해 이러면서 정말 우리 누리꾼 또 수사대들께서 이렇게 대형 열애설을 딱 제기를 한 건데요. 게다가 이 윈터 씨가요, 정국 씨의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팬사인회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정국 씨 거야, 정국이 거야 이러면서 열애설이 더 확산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가 뭡니까? 노 코멘트 열애설이죠. 이 연예계에서는 공식 문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었으면 벌써 아닙니다 나왔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이다,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의 이 열애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건 정국 씨가 전역을 앞둔 즈음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정국 씨가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에스파 콘서트장을 찾아서 눈길을 끌었던 거죠. 당시 정국 씨는 다른 걸그룹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에스파와의 이 친분 여부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기도 했었죠. 네, 거기다가 누리꾼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국 씨가 전역 이후에 새로 생긴 SNS 아이디인데요. 원래는요, 윈터 씨의 아이디처럼 I am 정국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 뒤에 아이디를 또 한번 바꿨습니다. 정국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I am을 MI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일부 누리꾼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IN에서 N하고 I의 위치를 살짝 바꾸면 민이 되거든요. 네. MIN. 그러니까 이 민이 윈터 씨의 본명인 민정의 민정의 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커플 아이디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뭐 최정상의 케이팝 아이돌인데다가 맞다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도 지금 내지 않고 있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을 둘러싸고 더 많은 말들이 좀 오갈 것 같은데요. 팬들의 반응이 참 거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인기가 많은 두 사람이어서. 그렇죠. 우리 정국, 우리 윈터를 뺏기고 싶지 않은, 우리끼리 독점하고 싶은 그 팬들의 마음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연예계에서 노 코멘트는 인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연애를 하면 하더라도 커플 타투까지 다 보이게 하는 건 너무 심했어 이런 분들도 있고, 연애 좀 하면 어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저 개인 의견은 연애 좀 하면 어땠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스타들이요, 연애까지 못하면 다른 사회면에 뉴스 나오는 것보다 열애가 훨씬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예, 연예 기사가 사회부에 나오면 굉장히 이 모든 기사를 덮어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연예 기사가 이렇게 큰 게 팍팍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쏟아지고 있죠. 연예부 기자들은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은영 씨가 준비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딱 한 곡으로 전설이 된 가수들 그리고 인생 캐릭터를 만나가지고 글쎄 이름이 본명이 그냥 잃어버린 배우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정말 우리가 즐겨봤던 인기 프로그램 그 자체가 된 그런 MC분들, 국민 MC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명 브랜드 그 자체가 된 전설의 명 MC입니다. 일단 제 기억 속 명 MC는 이재용 아나운서. 그럼요. 대찬성입니다. 그렇죠. 뭐 리빙 레전드라고 하죠. 네, 전설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아나운서 아닐 것 같고, 지금 제목만 듣자마자 제 머릿속을 싹 스치는 명 MC분들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만나볼 전설이 된 명 MC 누가 있을까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자, 고향 프로 출발. 여러분들 이벤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분일 거예요. 바로 국군 장병 위문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를 정말 국민 프로그램으로 떡상시킨 분이죠. 일명 뽀빠이 MC 이상용 씨입니다. 예, 이상용 씨 하면 뽀빠이 아저씨를 떠올리고 탄탄한 몸매가 또 아주 멋진 개성이었고요. 네. 근데 이 별명은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네, 뽀빠이 아저씨라는 이 별명은요, 우정의 무대 때 생겼다.
가 아니라요. 그 이전부터 이미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사실 이상용 씨는 가난한 집에 허약한 이 장남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릴 때 그래서인지 빨리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운동을 시작해서 명문대 K대에 진학을 한 후에 미스터 K대라고 하는 이곳에 뭔가 육체미로 선발이 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이었는데요. 이후에는 ROTC 장교를 거치고요. 1971년 MC로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으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무엇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그동안 원기옥처럼 이렇게 꾹꾹꾹꾹 모아놨던 알통을 자랑하고 가슴 근육을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벽돌을 막 깨는 등 각종 기술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었던 거예요. 이전에 이런 MC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1974년도에 어린이 프로그램 MC를 맡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모이자 노래하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바로 뽀빠이 아저씨라는 인생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상용 씨 본인이 직접 밀었던 그런 별명이라고 해요. 인기 만화였던 뽀빠이를 보니까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작고 막 빠릿빠릿하고 힘이 세고 정의감이 넘치는 게 꼭 본인 같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파트너 올리브도 다 기억하시죠? 올리브가 뽀빠이보다 조금 더 큰데 실제로 이상용 씨 아내의 키가 더 큰 걸 보고 내가 바로 한국의 뽀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뽀빠이라는 별명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찰떡이에요. 네. 네,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가 사실 프로그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우정의 무대거든요. 근데 우정의 무대는요, 그냥 뭐 단순히 군인과 그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맞아요.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우정의 무대. 원래는 토요일 날 오후 늦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일요일 오전으로 이 시간대가 방송 시간대가 이 편성이 바뀐 그런 케이스였는데 당시에요. 이상용 씨가 무려 전국에 4,200개 부대를 돌아다녔어요. 사실 뭐 7년 했는데 7년에 4,200개 엄청난데 당시 시청률이 62%까지 나올 만큼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이때요. 이상용 씨의 별명 뽀빠이 아저씨 말고 한 명 더 있죠. 60만 장병의 큰형님. 근데요, 장병들만 만나면 이렇게 길을 가도 휴가 나온 뭐 군인들이 장병들이 착착 뿐만이 아니라 별단 분들도 이상용 씨를 보면 다 격리를 올려붙였대요. 그래서 거의 내가 군부대에 가면 내가 명예 장군급으로 대우받았어. 제가 생전에 이상용 씨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장교 출신이니까 동기들이 장군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군대 있을 때도 우정의 무대가 왔는데 아주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네. 여기서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이거 하면 그냥 군인들이 쫙 이걸 또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잘한 우정의 무대를 이끈 이상용 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상용 씨는요, 우정의 무대 하이라이트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충청남도 내 고향은 PD가 잘 안 뽑아요. 엄마를 안 불러. 재미가 없어서. 밋밋해. 호남 아줌마가 제일 많아. 어머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데 호남은 맛있게 해. 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죽었고 멀리 오면 막 충청도만은 김새. 어머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럼 한참 있다가 아버지들이 항의가 많이 왔어요. 같이 만들었는데 엄마만 하냐. 그리고 아버지도 좀 해자.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한 분 와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는 장군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아버지가 나가 안 나가. 얘 안 계세요? 아들 안 계세요? 그러면 여기 있대요.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면 실실 나와. 엄마면 100m 5초에 나와. 엄마는 나오시면 다 껴안고 안 풀어.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나오세요. 그럼 아들이 나와. 이 앉는 사람 없어. 한 5km쯤 앞에서 수도. 앉기가 거꾸로 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하시는 말씀이 김새. 고생한 아들한테 요새 밥 잘 나온다면서.
그때는 밥이 안 나왔거든. 자기 때는. 그럼 아들도 여기도 머리 긁으면서 바쁜데 뭐 하러 왔어요? 아이고 저렇게 건강하시던 뽀빠이 아저씨가 81세를 일기로 올 5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예, 다시 또 보고 싶고 씩씩한 진행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전설의 MC 계속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이 멘트 하나면, 그 MC라고 저절로 생각하는 두 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멘트를 유행어로 만들어버린 언어의 마술사 국민 MC 두 분인데요. 바로 몇 대 몇 가족 오락관 허참 씨, 그리고요, 전국 노래자랑 맞습니다. 바로 송혜 씨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가족오락관의 명 MC 허참 씨 정말 오랜 시간 가족오락관을 진행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허참 씨는 가족 오락관 이 첫 방송을 한 1984년도부터 무려 25년 동안 가족 오락관을 진행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좋아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로 당시 허참 씨 별명 중에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의자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허참 씨 옆 여성 MC는 10여 명 이상 계속 개편을 통해서 교체가 됐는데 허참 씨는 정말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쭉 살아남았던 거죠. 정말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장수 MC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허참 씨는 가족 오락관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죠. 몇 대 몇. 와. 이거. 지금은 교통사고 때 몇 대 몇.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가족 오락관을 대표하는 멘트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 오락관 그 멘트뿐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인기 코너 많았거든요. 먼저 방과 방 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칸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고 몸으로만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맞추나. 또 이구동성 게임은 꼭 사자성어인데 뭐 진짜 막 정색하고 사자성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밌게 낙장불입이다. 그럼 4명이 한 글자씩 낙장불입을 와 하고 동시에 외치죠. 말하면 그 뭔가 맞추는 것도 스피드 게임은 돈 세면서요. 이게 맞추면 이거 나중에 그 돈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재밌는 게임들 많았는데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남녀 막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 허참 씨가 그래서 오늘 게임 몇 대 몇 이러면 다 두구두구두구 남자가 이겼나 여자가 이겼나 막 그 흥미진진하게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이때 얼마나 인기였냐면 당시 이제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있었는데 요 방청 신청이 무려 1년치가 밀려 있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1987년에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회자는 명 MC는 했는데 1등 당연히 허참 씨였습니다. 야, 허참 씨야말로 정말 명 MC, 그러니까 MC가 천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름부터가 허참,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이 심상치가 않은 이 허참이라는 이름, 사실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이 허참 씨의 본명은요,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하고도 비슷한 이상룡 씨인데요. 지금 허참 씨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 허참이라는 이름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바로 이 허참 씨가 데뷔를 하기 전에 종로의 굉장히 유명한 음악 다방에서 DJ로 활동하던 시절 예명을 허참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이 허참으로 활동하면서 두 가지 행운이 허참 씨에게 따랐는데요. 하나는요, 음악 다방에 매일 와가지고 음악을 신청하던 그 눈에 띄던 여성분, 바로 지금의 허참 씨의 아내분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하신 DJ 이종환 씨의 눈에 띄어가지고 데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참 씨는요, 음악 다방 시절, DJ 시절 왜 예명을 허참으로 했을까요? 요거 저는 아는데. 네. 허참 왜 그렇게? 역시. 자, 네, 두 분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저희 또 행복한 아침에서 허참 씨가 예명 비하인드를 또 밝히셨거든요. 여러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처음에 나도 이제 거기 손님으로 이제 취직하러 들어갔다가 손님으로 이제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자리가 그래 올라가서 뭐 이름이 뭐냐 뭐 재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뭐 이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허참 이래서 기억났습니다 뭔데 이렇게 허참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평생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 있게?
저 MT 갔을 때 저 가정오락관 허참 씨 하던 거 흉내내고 아유, 많이 따라하고 하죠. 막 그랬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MC시죠. 자 이번에는 전국 노래자랑. 네. 송혜 선생님 얘기 좀 할까요? 네. 맞습니다. 25년이요. 이 송혜 선생님 앞에서는 글쎄요, 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혜 씨는 무려 34년 동안이나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당시 기네스 세계 기록인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부분에 등재됐을 정도죠. 네, 전국 노래자랑하고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자동이죠, 뭐. 네. 전 국민이 모두가 지금 바로 따라 부르셨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걸로 이제 그 아침을 열면 일요일 하루 시작하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어요. 맞아요. 이 전국 노래자랑 근데 시작할 때 송혜 선생님 나이가 60세가 이미 넘은 때였어요. 결코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때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한 5개월 물러나 있을 때 또 감기로 며칠 쉬었을 때 요때 빼고는 34년 동안 불참한 적이 거의 없는 아주 이 개근 MC였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진행을 맡은 덕에 4개의 문화 훈장도 받았던 그런 최고의 MC였죠.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배출된 걸출한 가수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자랑, 임히어로 임영웅 씨를 비롯해서요, 송가인 씨, 이찬원 씨, 정동원 씨, 그리고 박상철 씨까지 정말 내로라 하는 이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송혜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또 한 가수가 있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내 딸이야. 딸. 에라니 때문에 내가 올해 150까지 산다. 이거잖아. 아버님보다도 꼭 에라니 딸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늘 그러세요.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아버님은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송혜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가실 때 큰 행사 있을 때 항상 지켜주셨고 네. 또 우리 현숙이 시집가는 거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지 그래서 내가 아빠 그럼 내가 시집 안 가면 아빠가 그냥 영원히 계시겠네 그랬는데 어허.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네. 노래자랑 가면 지금도 버스 안에서 왔냐 현숙이 왔냐 그런 그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소리가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한번 아빠 이러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마도 이만 해드리고. 얼굴이 혈색이 금방 화사해지셔요. 네, 잠시 이렇게 송혜 씨에 대한 추억에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후배들 그리고 시청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명 MC 송혜 씨를 위해서 2016년도입니다. 종로에는 송혜 씨 이름을 딴 송혜길까지 조성이 됐는데요. 이름을 딴 길이 만들어진 거라 국민 MC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죠. 2022년 향년 95세로 영면에 든 고 송혜 씨, 여전히 수많은 별들 앞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고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브랜드가 된 전설의 MC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요, 한 라디오의 청취자의 사연으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의 꿈은 다름 아닌 땡땡땡 아저씨입니다. 이 땡땡땡 아저씨가 되면요, 전국을 돌면서 그냥 맛있는 걸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빅뱅의 태양 씨, 그리고 개그우먼 홍현희 씨도 이분이 너무 부럽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은요, 전국 방방곡곡 음식을 맛보던 한국인의 밥상 아저씨죠. 바로 최불암 씨입니다. 네.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다. 최불암 씨가 명 MC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명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이 한국인의 밥상. 이걸 제대로 이끄는 명 MC 맞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근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인의 밥상 사실 이제 14년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구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밥상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우리나라 문화 여행에 관심 많아요 얘기를 해왔고 특히나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식객에서는 요리사로도 나왔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인의 밥상 MC가 되신 게 아닐까요? 정말 이런 뭐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을 그냥 한 게 아니시고 정말 구수한 그게 있어요. 그쵸. 이 국을 먹고 일어났다는 거지. 맞아요. 이게 외부가 특히 있거든요. 해외 동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니, 그래서 최불암 씨 큰절- 만나셨을 때 큰절까지 받았던 거예요. 큰절을 하면서 이거는 최불암 씨가 아니라 고국을 향해서 하는, 왜냐하면 향수병 있잖아요. 그 향수병을 직접 먹지 못해도 한국인의 밥상의 음식과 인심을 보면서 그 향수병을 이 동포분들이 잊으신다네요. 아이고 참 아주 멋진 MC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나는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덜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를 보이면서 영하 2.4도로 출발했던 어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원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들도 많은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0도, 청주가 11도, 강릉과 광주, 부산이 13도까지 훌쩍 올라서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내일 내리는 비와 눈으로 인해서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는 전국에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겠지만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이 좀 풀린 듯해요. 네, 그래도 좀 춥더라고요.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